안녕하세요. 시각 디자인 지식혁명의 현장을 누비는 자면서 듣는 시각 디자인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형 사고의 주역 요한 구텐베르크를 만났습니다. 그는 활판 인쇄술이라는 혁신을 통해 책값을 농장 한 채 가격에서 쌀밥 한 그릇 가격으로 확 낮추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초기 인쇄본들은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이 없다는 것이었죠. 고대부터 중세까지 채색 필사본의 예술가들은 금박과 화려한 그림으로 책을 신성한 보물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은 텍스트는 완벽했지만 그림이나 장식은 나중에 필경사가 손으로 채워 넣어야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잉크 냄새 나는 인쇄소 옆에서 금박을 칠하는 아티스트라니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책을 원했고 그림도 원했습니다. 결국 인쇄 기술은 이 둘을 섞어줄 그래픽 믹서기를 찾아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독일 사파본의 르네상스입니다. 15세기 후반 유럽은 바야흐로 인쇄술의 요람 시대로 접어듭니다. 인큐나블라는 라틴어로 요람 또는 아기의 포대기라는 뜻인데 인쇄술이 태동하던 1450년대부터 1500년대 말까지를 지칭하죠. 구텐베르크의 발명 이후 인쇄술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1480년경까지 유럽에는 140개 이상의 도시에 인쇄소가 생겼고 1500년까지 무려 35,000종의 판본, 총 900만 권의 책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지식의 대폭발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죠. 인쇄술 덕분에 책값이 싸졌고 더 많은 사람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지식은 성직자나 귀족의 독점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필경사들은 탐욕스러운 인쇄업자들이 우리 밥그릇을 뺏어간다며 인쇄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죠. 대량 생산 시대에 접어들자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목판화입니다. 목판화는 릴리프 인쇄 방식으로 활자처럼 볼록한 면에 잉크를 묻혀 찍어내기 때문에 활판 인쇄기에서 텍스트와 그림을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과 텍스트의 결혼을 가장 먼저 시도한 사람이 바로 밤베르크의 인쇄업자 알브레이트 피스터입니다. 1460년경 그는 구텐베르크의 36행 성경에 사용했던 활자를 재활용하여 책을 찍어냈는데 특히 보헤미아의 농부와 죽음이라는 책에 5개의 목판 사파를 넣었습니다. 다른 초기 인쇄업자들이 주로 신학이나 학술 서적을 찍어낼 때 피스터는 대중적인 로맨스 소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인쇄했습니다. 즉,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 그리고 대중의 오락적인 수요를 위해 그림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죠. 사파가 인기를 얻자 목판화 조각가들의 위상이 높아졌고 아우크스부르크와 울름 같은 도시가 사파책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우크스부르크의 인쇄업자 귄터 차이너는 목판화 사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목판화 조각가 길드였죠. 이 길드는 그림은 우리의 고유 영역이다. 인쇄업자가 함부로 그림을 넣지 말라며 차이너를 방해했습니다. 결국 1471년 차이너는 길드와 타협합니다. 좋다. 사파는 길드 회원에게만 의뢰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후에야 사파책 인쇄가 가능해졌죠. 이는 초창기 인쇄 시장에서 사파가의 노동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차이너는 둥근 고딕체를 사용했고 사파의 너비를 활자단과 맞추어 깔끔하게 통합했으며 사파의 검은색과 질감 있는 영역을 도입하여 페이지에 더 깊은 톤을 부여했습니다. 사파가 사파의 기능을 넘어 페이지 디자인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 사파가들이 대부분 익명으로 남아있던 가운데 역사에 이름을 남긴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르하르트 로이비히트입니다. 그는 책에 자신의 이름을 밝힌 최초의 사파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86년에 인쇄된 시온산 순례기는 일종의 고대판 여행 블로그였습니다. 마인츠 대성당의 사제였던 베르나르두스 드 브라이덴바흐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는데 로이비히트가 그의 여정에 동행하여 시각적인 기록을 남긴 것이죠. 로이비히트의 그림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상하는 대신 현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정확한 풍경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가 이 책에서 선보인 크로스 엣지, 즉 교차 사선 기법은 인쇄 사파의 깊이감과 명암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혁신. 이 책에는 접힌 사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리스의 메톤이 같은 도시의 풍경을 무려 4페이지 너비로 펼쳐서 보여주거나 베네치아의 파노라마를 1.2m에 달하는 길이로 인쇄하여 독자들에게 시각적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독자들은 15세기 인쇄본에서 펼쳐지는 고대판 와이드 스크린을 보며 얼마나 감탄했을까요? 자, 이렇게 독일에서는 인쇄업자와 사파가가 협력하면서 사파본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그림은 더 이상 책을 장식하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다음 챕터의 거대한 물결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로 독일 인쇄술의 최고 중심지이자 코버거라는 출판 제국을 건설한 뉘른베르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이비히트의 제자이자 구텐베르크의 대자였으며 인쇄 예술의 시각적 기준을 영원히 바꿔놓은 세기의 천재 예술가가 등장합니다. 과연 뉘른베르크의 출판업자들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사파본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천재 예술가 알브레이트 듀러는 인쇄된 이미지를 어떻게 순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을까요? 다음 챕터 뉘른베르크 인쇄혁명과 듀러의 예술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이어서 파헤쳐 봅시다.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